안녕하세요. 역사 진아름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사 특강, 2학년 역사 두 번째 특강입니다. 실학자 연안 박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연안 박지원이냐? 선생님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불만 있다면 여러분도 역사 선생님을 하세요. 라는 것은 농담이고, 여러분이 흥미로운 주제가 있으면 선생님에게 추천하게 되면은 진도 문제가 있을 때 선생님이 특강으로 제작할 영상의 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자, 연안 박지원, 그의 생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난 해가 1737년 18세기 조선이 후기 한중간이었습니다. 16살에 정기문을 썼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정기문을 썼는데, 자, 칭찬한 내용이 방고와 사마천, 이것은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옛날 역사학자입니다. 그들이 쓴 것처럼 훌륭한 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안 박지원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쓴 글을 보면은 그것을 좋은 칭찬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만의 훌륭한 문체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약간 착각한 부분이 있는데, 연안 박지원은 이미 1761년 시점에서 18세기 중반 시점에서 과거 시험의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려서 성적이 좋았던 것이 아니고 이미 젊어서 과거 시험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소나무 그림만 그린다든가 백지를 낸다든가 25살에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다른 역사학자들은 아버지의 묘지 문제로 재판에 갔다가 재판을 한 상대방, 말하자면 피고죠. 피고의 인생을 망쳤다고 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과거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또는 친구가 이때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과거 시험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었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다만 34살 1770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과거 시험을 진지하게 칩니다. 이때 1차, 2차 시험을 전부 수석 합격해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이때 왕이었던 영조가 이 박지원을 불러들여서 자기의 개인적인 궁전에서 정각에서 그걸 읽으면서, 본인 앞에서 읽으면서 책상을 두드리면서 박자를 맞추면서 노래로 불렀다고 할 정도였어요. 잠시 뒤에 한 번 더 확인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공부를 계속해서 관직에 나가기보다는 백지를 내거나 하면서 개인적으로 약간 백수 같은 시절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외교관으로 어떻게 가게 됐느냐? 외교관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고 친척형이 임명되는데 여기에 따라간 거예요. 여기에 일종의 비서로서 따라갔습니다. 이때 쓴 책이 유명한 열하일기죠. 박지원이 관직에 오른 것은 50살이 되어서였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추천으로. 관직에 오른 이유는 부인을 고생시키는 게 미안해서. 그런데 그 부인이 1년 뒤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조선시대 양반이라고 하면은 부인이 많아요. 결혼을 해서 부인이 아들을 못 낳거나 하면은 첩을, 정식 결혼 관계가 아닌 부인을 따로 얻기도 하고, 왕으로 치면 후궁입니다. 이게 조선시대에는 허락이 됐어요. 부인이 죽으면은 밥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박지원만은 그 조선 후기라는 시대에 누구하고도 결혼하지 않고 심지어 첩을 두지도 않고 혼자서 지냈습니다. 자, 51세부터 69세까지 선생님이 따로 쓰진 않은데 이때 사실 가장 박지원이 활약한 시대예요. 비록 작은 지역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성남시장 정도도 아니고 중원구청장, 수정구청장, 분당구청장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의 수령 지방관이 되어서 단체장이 되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베풀고
한성부 판관이 되어서, 이 한성부 판관이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시청의 5급 공무원 정도 됩니다. 이런 곳에서 자신의 활약을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책도 많이 쓰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몸에 병이 들었는데, 참 재미있는 일은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있으면서도 장례식을 한번 치렀대요. 그렇게 죽음에 아무런 미련도 없이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기록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연암 박지원을 볼 때는 상당히, 사진 여러분 교과서에도 사진이 있지만은 무섭게 생겼고, 그리고 그의 말이라든가 식견을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임을 알 수 있는데, 개인으로 보면은 상당히 엉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청나라의 외교관, 정확히 말하자면 외교관 비서지만요, 갔을 때 원래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옛날에는 외교관이 함부로 밖으로 나다닐 수가 없었어요. 조선에서는, 특히 일본 사람들은 절대 서울까지 올라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다 해결했어요. 왜냐? 길이 어떤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지조차도 이 시기에는 국가 기밀이었어요. 지금은 SNS가 다 알려주고 있죠. 심지어 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뭐 일본의 총리 아베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들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둘러치고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골프를 칠지 안 칠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정보가 그렇게 당연하게 개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도 함부로 풍경을 보고 돌아다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박지원은 밤마다 숙소를 탈출했어요. 하인한테 나 자고 있다고 얘기해 라고 한 다음에 뛰쳐나가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당시 열하라고 합니다. 열하 영경, 당시 청나라의 북쪽 수도, 여기에 가서 여기서는 약간 행동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술집을 갔어요. 그런데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몽골이라든가 뭐 중앙아시아에서 온 무시무시하게 생긴, 박지원이 보기에는 유목민족 남자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했어요. 아, 내가 여기서 쫄아버리면은 저놈들이 날 가만두지 않겠구나. 그러고는 딱 앉아서 제일 센 술 주시오 라고 하고는 그 센 술을 원샷을 쫙 해요. 그랬더니만은 몽골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유목민 남자들이, 야, 저거 대단하다, 조선 남자들 호걸이구나 이러면서 쫄았습니다. 그런 일화가 열하일기에 당당하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박지원은 친구들도 되게 웃겼어요. 예를 들어 나중이라는 이 사람은 종이만 보면은 글씨를 쓰고 싶어서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먹물을 갈아서 쓰기 시작하는데 종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도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얘를 만나게 되면 주변에 종이를 싹 치웠어요. 그리고 정석치라는 사람은 신부는 분명히 양반 선비인데 벼루에 완전히 환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벼루를 만드는데 너무 열중을 하다 보니까 아주 벼루 명인이 됐어요. 당시 박지원의 시대에 이 정석치의 벼루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 훌륭한 물건은 명품 취급이에요. 구찌나 샤넬 레벨이에요. 그런 흥미로운 인물들이 많고, 그리고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본 박제가,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이덕무 같은 인물들도, 이름난 실학자들도 다 박지원과 친구 관계를 맺고 한밤중에 종로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가서,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가서, 이미 조선 후기에도 이렇게 우리가 갈비집 같은 게 있었습니다. 솥뚜껑을 뒤집어서 그 위에서 고기를 구웠어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한밤중이 됐어요. 12시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술까지 마시고 완전히 취해서, 굉장히 교육적이지 못한 내용이네요. 그런데 역사책에 있는 위인의 얘기입니다. 이덕무라든가 그런 애들이 거리로 쭉 나갔는데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더래요. 박지원은요, 강아지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덕무랑 막 둘러싸고는 막 귀엽다면서 쓰다듬으면서 심지어 이름도 지어줬어요. 호백이라고. 그런데 뭐 강아지 입장에서는 이상한 남자들이 와서 막 귀엽다면서 고기 냄새, 술 냄새 풍기면서 쓰다듬으니까 기분이 이상하겠죠. 도망을 쳤어요. 그랬더니만은 이덕무가 한밤중에 12시 넘은 종로에서 호백이 어디 가냐, 호백이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다녔대요. 선생님 웃긴가요? 이게 연암박지원의 책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자 나중에 소개를 할 건데 선생님이 이제 고추장 작은 단지를 보내니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이 박지원이 평소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썼던 편지를 모은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박지원이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박지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내가 51세에 죽었습니다. 본인도 그때 51세였어요. 그런데 밥 지으라고 결혼을 하지 않고 밥 지을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고추장도 담그고 반찬도 만들고 밥해 먹었어요. 싫으면 3일 동안 굶는 거야. 그런 내용도 박지원의 책에 있는데요. 그걸 또 맛있게 만들어졌다 싶으면 아들들한테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주변에 가족들이 친척들이 반찬을 여러분한테 줬어요. 여러분이 먹어보고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준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박지원의 편지를. 전에 보낸 쇠고기 장볶음은 고추장으로 볶았나 봐요. 지금으로 치면은 쇠고기 고추장이에요. 잘 받아서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니? 또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돼. 한 끼도 아니고. 왜 한 번도 맛있는지 얘기를 안 하니? 아이 무심하다 하면서 약간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생각에 맛있는 것 같은데 고추장도 내 손으로 담궜어. 맛이 좋은지 어떤지 자세하게 말해주면 앞으로 보낼지 말지 결정하란다. 여러분 이것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정해졌어. 넌 대답만 하면 돼. 이때 아들들이 아빠 맛없대요 이러면은 박지원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엄청 화냈겠죠? 이런 쪼잔한 점이 박지원에게도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노란 옷 입은 눈이 부리부리한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이런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엉뚱하기만 하냐? 네. 박지원의 능력은요. 왕도 인정을 했습니다. 1770년 박지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과거 시험을 쳐서 양장장원 1차, 2차에 수석으로 합격했을 때 아까도 얘기한 얘기죠. 영조는 그를 침전으로 부릅니다. 이 침전이라는 건요. 경복궁에 있는 장덕궁에 있는 궁궐 중에 하나인데 이땐 장덕궁이었습니다. 궁궐 중에 하나인데 건물 중에 하나인데 침전이라는 침대 침자가 쓰이는 건물은요. 왕의 굉장히 개인적인 건물이에요. 침실이에요. 물론 임금님이니까 방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서재도 있고 거실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여기에 박지원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박지원이 쓴 시를 본인 앞에서 쪽팔리게 가끔 선생님이 경고를 하는 내용이지만은 가끔 학교 수업을 제대로 못 들어서 학교에 불려와서 수업 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으면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쪽팔려 죽으려고 해요. 저는 쪽팔려요. 제가 만든 수업을. 그 수업을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떠나서 제가 평가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평가하겠죠? 그런데 이 박지원의 눈앞에서 쓴 시를 임금님이 그것도 책상을 두들겨가면서 박자를 맞춰가면서 노래로 부른 겁니다. 즉석에서. 사실 조선시대 선비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당하고 싶지 않아요. 쪽팔려요. 박지원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게 박지원은 과거 시험에 그 이후로 한 번도 진지하게 시험 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본인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50세에 처음으로 관직에 남들의 추천으로 나가게 되는데 정조도 이 박지원을 눈여겨보게 돼요. 특히 농업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관홍소초라고 하는 책을 쓰게 하는데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토지개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지원 본인은 이것이 국가정책에 진지하게 반영되길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은 정조는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뒤에 이 관홍소초를 쓰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정조가 죽어요. 만약에 살아 있었으면 박지원의 개혁을 실행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박지원이 쓴 글 그리고 박지원에 관한 책에 남겨져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열하일기예요. 열하일기는 특히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게 약간 메모를 하겠습니다. 보리 출판사에서 나온 열하일기를 추천하고 싶은데 이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엄청 두껍고 엄청 커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쓴 사람이 리상호 박사라고 하는데요. 리자죠. 리가 우리가 아는 이자가 아니고 리자라고 하고 있어요. 북한 학자입니다. 왜 북한 학자의 글을 읽으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문학적인 면에서나 역사적인 면에서 보면은 북한은요 우리나라의 원래 말을 잘 지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언어는 일본이라든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태예요. 당장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여러 책들을 읽다 보면은 좀 어색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리상호 박사가 쓴 책은 옛날에 순수한 우리말을 많이 보존하고 있는 북한식의 말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 이 책에서는요 달걀을 닭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박지원이 열아라고 하는 중국 황제의 별장에 가면서 맨날 달걀이 먹고 싶어서 달걀 볶음 먹고 싶어서 쪼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참. 그리고 박지원이 쓴 대표적인 소설들 호질, 양반전, 허생전. 그리고 이런 책, 이런 책들은 열하일기나 이런 책들은 청소년이 읽어야 될 열하일기, 청소년이 읽어야 될 양반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중학생이 읽을 만한 내용으로 편집된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찾아보라고 하고 싶고 그 외에도 거지 광문자라는 사람이 훌륭한 모습을 거진데 훌륭해요. 그런 점을 단순히 거진데 훌륭해서 소설로 쓴 게 아닙니다. 양반들은 이런 훌륭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오히려 양반의 그런 점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책들. 그리고 예덕선생전. 이 예덕선생은요 이 광문자전 예덕선생은요 모두 가상의 광문자, 가상의 예덕선생을 모델로 해서 쓴 소설인데요. 여기서 예덕선생은 화장실 비우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여기다 메모로 해둘게요. 화장실이 푸세식이라고 해서 그냥 땅에 이렇게 구멍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배출을 하면은 쌓여요. 네, 쌓여요. 이걸 치워야 돼요. 이걸 치우는 사람입니다. 똥 퍼는 사람, 옛날 말로. 그런데 이 예덕 선생이 똥 퍼는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도 인격이 훌륭해요. 어지간한 양반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러면서 양반의 위선, 못된 점을 폭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고추장 작은 단지를 보내니 이것은 박지원이 가족들에게 쓴 편지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나의 아버지 박지원의 둘째 아들인 박종채란 아들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자신이 이제 보고 들은 대로 정리해서 쓴 내용인데 박지원 본인이 자신을 쓴 글에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예를 들어 박지원은요, 이런 열하일기나 호질 양반전 같은 책을 보면 상당히 명랑하고 정말 쉬쉬댈 대로 개그가 나오고 엉뚱하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젊었을 때 굉장히 심한 우울증이 있었대요. 그런 우울함을 본인은 아주 재치 있는 그리고 개그, 농담으로 화려한 개그, 농담 같은 걸로 어떻게든 극복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얼굴 봐도 알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박지원의 얼굴이 있는데 눈매가 부리부리하고 수염이 아주 멋있게 나 있고 등치가 크고요. 호통치면요 기절할지도 모르는 그런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박지원은 그런 점을 감추고 개그스럽고 유머스럽고 다른 사람한테 잘 받아주는 그런 성격을 만든 건지 아니면은 그것도 이 사람의 일부인 건지 선생님은 박지원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지만 이것을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특강의 부제가 나는 껄껄성생이라오 박지원이 쓴 또 다른 글의 제목입니다. 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느냐? 여러분 1792년에 박지원은 안희현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수령, 지금으로 치면 중원구청장 정도로 부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굉장한 활약을 해서 4차례의 살인사건의 수수께끼를 풀어요. 그 살인사건에 대한 검시, 말하자면 법의학이죠. CSI.
뭐 농업에 대한 지식, 역사에 대한 지식, 문학이면 문학, 전부 다 재주 있던 사람이에요. 사실 선생님은 정약용이 재주가 엄청 많다고 생각하지만 박지원도 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안희연 현감으로 현감이라는 칭호되어 있때는 부임하던 다음에 커다란 흉년이 듭니다. 위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처럼 위기였을 겁니다. 게다가 이때는 질병관리본부도 없어요. 중앙대책위원회도 중앙대책본부도 없어요. 그냥 지방관들, 중앙구청장이라든가 수정구청장, 성남시장 자기들이 알아서 백성들을 구해야 됐어요. 그래서 박지원은 여기에 대한 책을 여러 가지 씁니다. 어떻게 백성들을 구휼 메모해 볼게요. 가난함에서 배고픔에서 구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머리 빠지게 고민해요. 주변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뭐 수정구청장, 뭐 분당구청장 이런 사람들도 고민해요. 다 같이.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때 박지원이 다른 사람한테 쓴 편지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껄껄 선생이라오. 여기서 이제 박지원은 그 중국의 당나라 고종 때의 일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9집, 뭐 처갓집, 외갓집, 그리고 할아버지네 집, 뭐 형님네 집, 무려 9집이 한 집에 사는 사람이 있었대요. 당나라에. 여러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집 안에만 있어봐서 알겠지만은 얼마나 갑갑하고 소중한 가족이라도 주변 사람들이라도 미운 마음이 들겠어요. 친구라도. 그런데 무려 9집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진짜 살벌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라 고종 황제가 이 사람을 불러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니? 라고 물었더니 참을 인자를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문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참을 인자를 100번이나 곱하기 100번이나 썼다라는 겁니다. 황제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산다. 그런데 박지원은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해봤자 뭐하겠냐. 마음만 상하지. 나는 즐거울 낙자에 이렇게 쓴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한문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즐거울 낙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웃을 소자를 100번도 아니고 1000번, 10,000번 끝없이 쓰겠다. 이 위기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껄껄 선생이라고 불러도 좋다. 웃으면서 극복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이게 되게 옛날에 읽은 책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아무리 괴로워도 원격 수업이 힘들고 선생님도 만드는 게 힘들어요. 가끔은 울고 싶어요. 그럴 때도 웃으면서 극복을 하자. 뭐 슬플 빚자나 괴로울 곧자나 써봤자 뭐 하겠어요. 웃으면서 극복을 하자는 마음을 우울증도 겪었고 평생을 백수로 또는 작은 관직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도 많이 받아가면서 어려운 시절 겪었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 된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